예,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 사학과 이기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권도환 선생님께서 저 축사를 하셨는데, 제가 학부 1학년 때 선생님한테 교양국어를 들었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부 1학년이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제가 교양 영어는 백낙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국어는 권도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 아무 생각 없이 속하게 강의를 막 듣고 다녔는데, 새삼스럽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급 긴장이 됩니다. 예, 몇십 년 만에. 좀 떨립니다. 예. 제 주제는 사실 정병욱 선생님하고 직접 관계는 없고요. 저는 연희 전문학교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학풍이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쯤에 좀 어, 정병욱 선생님 또 윤동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연희 전문을 다닐 때쯤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예. 예, 뭐 일반적인 대학, 이거 제가 일반적인 대학들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으로서 연희 전문,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에서 만든 대학,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 동아시아의 대학,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만든 대학, 그리고 그것과 다른 연희 전문, 그리고 연희 전문에서 구체적인 학생들의 활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희 전문 전시 체제에서 연희 전문 뭐 이런 게 제 오늘 강의의 주된 이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시미 순야 선생님이 쓴 그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그 이분은 독특하게 이제 대학을 미디어다라고 정의를 하시죠. 그래서 중세대학, 근대대학, 뭐 현대대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중세대학과 뭐 근대대학의 개편 과정 이런 걸 다루면서 이분은 그 미디어로서의 특성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대 들어와서 대학이 오히려 위축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전에 중세대학을 더 중시하는데 그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로서의 대학은 사람과 지식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매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이 그림들이 이제 중세 대학을 나타낸 그림들인데 결국은 강연과 강의라는 게 중세 대학에서는 필기가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책이라는 걸 이제 교수가 책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말로 다 했고요. 그럼 그걸 다 받아 써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막 받아 쓰면 이 각각의 노트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식을 자기가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이었으며, 실제로 뭐 도서관이나 이런 장서라는 게 그닥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게 지금처럼 풍부한 지식을 전해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직접 만나고 듣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 장으로서 대학이 이제 의미를 가졌고 그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였냐? 자유 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자유가 대학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인 도시가 필요했고 어, 도시가 미디어로서의 대학의 기반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근대 초기에 들어오게 사실 대학이 그 아카데미 시대가 열리고 이 아카데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전문적인 교육기관하고 무관하게 학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이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하는 되게 이런 무렵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 보면 뭐 뉴턴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요. 그럼 그 대학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핵심은 이제 아카데미죠, 오히려. 아카데미이고, 아카데미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이때 한창 이제 확장되고 있던 금속 활자와 인쇄 문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그러니까 미디어로서 책이 확산되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대학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부르주아들이 학력 자산을 획득하는 기관으로서 의미밖에 못 가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요시미 순야 선생의 평가인데 이걸 이제 바꾼 게 19세기의 대학 개혁이었고
이 19세기의 대학 개혁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자유로운 연구 공간으로서의 대학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중심이 되고 교수들이 진리 탐구자이며 또 학문을 각각의 학문을 이끌어 나가는 뭐 이런 발상이 제도화되는, 그래서 이게 미국 대학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자,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대학이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라는 제도가 아시아에 들어왔을 때 되게 중국과 일본은 좀 다르게 수용을 합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나 이제 국가 주도의 학문 체계를 만들면서 어, 외국의 대학 시스템들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거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독일 대학 체제를 수용했고, 일본도 뭐 비슷한데 독일 대학 체제를 가지고 오면서 베이징 대학이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베이징 대학에서 처음 만들 때부터 교육 독립, 학술 독립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는데, 실제로 이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게 되게 큰 쟁점이 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이걸 지금 길게 말씀드릴 여유가 좀 없는 것 같고요. 일본은 또 중국은 또 좀 다릅니다. 일본의 초기의 근대 지식의 수용은 학교를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뭐 한국도 대한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급하게 빠르게 수용할 때는 대학 같은 이런 보편적인 학문보다는 전문적 지식 교육 기관들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많이 만드는 게, 처음 만드는 건 법, 그다음에 농업, 그리고 군사. 뭐 이런 것들, 이런 학교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관학교 같은 거 먼저 만들죠. 상관학교에서 군사 지식 배우고, 그리고 해군이니 육군이냐는 이 사관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공학 지식들도 수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점차 직업적인 전문 지식의 수용 이상의 어떤 근대 지식과 학문 체계를 수용하고, 이걸 관료의 양상과 흑자 최근 학문군을 지켜나갈 뭐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국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은 지금도 좀 그게 좀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립대학들 위에 대국대학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주도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러니까 민간의 대학, 사립대학 졸업생들은 대국대학 졸업생들하고, 그러니까 도쿄 제국대학이 있고, 그 도쿄 제국대학 말고 다른 제국대학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한층 밑에 사립대학들이 있다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그 고등분관 시험 경우에는 제국대학 출신들한테만 1차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조금 뭐 수정을 하는데요. 그 기본적으로는 도쿄 제국대학과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시스템들이 이제 대학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요약하자면 국가의 필수적인 학문의 이론과 응용을 교수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심오한 것을 공부한다. 뭐 이런 것이죠. 이게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일본의 이 고등교육 시스템의 특징은,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에서 제국대학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의 미국식 고등학교랑 달라서 그 프랑스 리세하고 비슷하거나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에서도 넘버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립 고등학교들 중에서도 넘버 고등학교라는 게 이제 1고, 2고, 3고, 4고 이름이 넘버가 붙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오사카 고등학교는 도쿄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1고고, 교토가 3고고, 근데 오사카는 제 기억에 넘버링이 아닙니다. 넘버 학교가 아닙니다. 뒤에 생겼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오사카 고등학교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넘버 학교와 아닌 학교도 또 차이가 좀 나는데, 이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이어지는 이 시스템이, 이게 이제 엘리트 교육의 체제를 구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 가운데 이질적인 게 뭐냐면, 이제 식민지에 맞는 대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국대학이. 하나가 이제 경성제대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국제대입니다. 타이완에 두 개를 만들었죠. 조선과 타이완에 따라 만들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성제대나 타이완의 대국제대, 타이베이 제국대학은
다 갖추지 않은 부분적인 제국대학교죠. 자기네의 식민지 목적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식민지 제국대학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논란거리였는데 그 논란을 뭐 어떻게든 무마하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식민지의 목적에 맞는 제국대학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 타이베이의 경우에는 저기 농학을 되게 강조합니다. 농학부가 강하고요. 농학부를 만들었고, 경성제대는 전문학부와 의학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의학부는 뭐 비교의학적 연구나 생태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법문학부에는 법학 식민지 관료의 양상이라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조선학이나 중국학, 진화학자들을 많이 양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여기다 이제 학자들을 만들어 양성해 놓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지 관립대학들이고요. 이 체제와 이제 다른 이질적인 게 식민지에서 등장하는 사립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단적으로 보이듯이 식민지에서 민간에서 일어나는 교육 운동의 그 궁극적 목표는 다 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대학을 만들고 싶어 하죠. 굉장히 대학을 만들고 싶어. 그 연전은 끊임없이 대학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 목표는 대학을 만드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강제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밀려날 때까지 1940년까지 대학 만들기가 지속적인 목표고, 그걸 위해서 돈도 모으고 도서관도 확충하고 학과도 새로 좀 만들고 학자들도 모으고 뭐 그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 기울였던 것이고, 그 기조 위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학풍이 그러했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삼았을 수도 있지만, 목표가 그러했기 때문에 학풍 또한 굉장히 리버럴한 학풍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독특한 뭐 문화를 형성을 합니다. 기독교 대학은 뭐 어떤 면에서 보자면 불교도 결국 전문학교 하나 만들죠. 해화전문을 만들고요. 성경 유학에서도 이거는 좀 뭐 예,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뭐 없었던 것은 아닌데, 기독교는 두 개의 대학을 뭐 여성 교육을 제외하고도 남성 교육, 사실 이제 식민지에서 이 전문 교육, 대학 교육, 뭐 고등 교육은 남자를 위한 것과 여자를 위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은 남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교육은 따로 있는 것이고, 여성은 일반적 교육 과정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건 해방 이후에나 다시 통합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럴 때 교파 칼리지라고 하는 숭실 전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색채가 아주 강력한 교육을 합니다. 교과의 내용도 이미 기독교적 전통이 강하고, 학생 생활이나 뭐 이런 게 다 기독교적인 속성이 되게 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유교양 칼리지 연희 전문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채플만 들으면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채플만 들으면 지가 사회주의를 하건 뭘 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회주의를 막 활동하고 뭐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도 교회 안 다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닌데, 하여간 뭐 기본적으로 신앙이나 뭐 이런 것을 그 학교 생활하고 연계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연희 전문의 그러니까 방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규칙은 지켜라. 특히 에비슨 원장이 되게 강력한 원칙이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교칙은 엄수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칠풀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상과 학생들을 거의 뭐 상과 학생 전체를 다 쫓아내버립니다. 폐학시켜버리는 사태도 벌어지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일이고요. 자, 그 연희 연문이 1915년 조선 기독교대학, 그러니까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설립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연희 전문이, 그러니까 이름을 연희 전문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졸업 앨범 같은 데 보면은 40년대까지도 연희 칼리지라는 표기와 더불어서
어,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이름을 영문 표기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연희 전문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 학교의 뭐 정체성도 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 특징은 저기 보면 학과가 이 연희 전문이 표상했던 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과, 학과, 농과, 신과, 수물과, 응용화학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문 학교들은 예, 전문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 전문이 그렇듯이 법률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의학이라든가 하는 것이고 그게 학문으로서라기보다는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 전문은 문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과가 있는 전문학교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전문학교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죠, 사실은. 문과니 뭐 수학물리과, 수물과 수학물리과거든요. 이과니 하는 이런 학문 체제가 물리대나 자연과학대학이 있는 건데 이런 학과가 원래 전문학교 체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여기를 나왔을 때 취직도 마땅치가 않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 동네. 그러니까 상과를 나와야 회사에 가고 법과를 나와야 뭐 시험을 치고 뭐 이럴 텐데 문과다 그러면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시스템, 문과니 수물과니 하는 것들, 이런 학과의 체제라는 게,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종합대학을, 유니버시티를 만들고 싶고, 보편적 인문교육이나 보편적 대학교육 같은 걸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 이 전문학교가 아닌, 보통 일반적인 전문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연구실, 학생 연구실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국대학은 지금 대학이랑 많이 달라서 제국대학의 학부생은 그러니까 그 예과를 거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조선에는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경성제대 예과를 주죠. 근데 예과를 거쳐서 이제 경성제대에 가면 그러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런데 뭔가 그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지금 대학원생하고 뭐 교수하고 사이 관계처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쓸 수는 있는데 나는 뭐 그 고시 치겠다라든가 나는 뭐 딴 일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할 수는 있는데 연구실에 나가요. 학부 한 3학년쯤 되면 그 교수 연구실에 다닙니다. 다니면서 그 연구실의 한 구성원이 되는 그런 건데 연희 전문이 약간 그런 걸 똑같이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제 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까지는 보장할 수는 없는데 연구실 따로 만들어 두고요. 그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저기는 상과인데요. 상과나 문과나 그러니까 학과별로 연구실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학생 연구를 굉장히 장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이제 교수한 10년 제도를 두고 그리고 도서관을 설치하는 데 되게 노력을 합니다. 사실 되게 재밌는 일도 합니다. 1940년대에는 연전에서 그 책들을 기증받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책들이 들어있냐면 지금 도서관에 그 도서관 귀중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때 들어온 겁니다. 이때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이걸 분류하다가 진짜 코피가 터지는 줄 알았는데 저기가 이제 그러니까 연희연문 도서관이 받은 책들 중에 보면 어, 그 성공회가 이제 영국이 교단이니까 2차 세계대전 나고 적산으로 몰려서 쫓겨나거든요. 그때 성공회에서 갖고 있던 성공회가 한국학 조선학기 되게 많았는데 그 자료들을 통째로 연희 전문 도서관에 넘깁니다. 그 자료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30년대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의 부자들이 나름대로 책을 모아놓은 걸 한적을 그냥 통으로 그냥 기증한 게 있습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넘어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 피해를 분류를 하면 이런 책이 여기 왜 있나 싶은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 뭐도 있고 뭐 다양한 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사실 전문학교의 도서관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런 책들을, 서적들을, 연구용 도서들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걸 많이 모아놨고요. 그리고 연전의 교육 과정의 특징은 45년 이전에 해방 이전에 식민지 일본의 교육 체제의 특징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영어의 교육 비중이 되게 생각보다 낮습니다. 별로 많이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다른 외국어들을 하고요. 일본어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수업 시간 실수 자체가 예, 이 편성표를 보면 수업 실수가 영어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전이 영어를 굉장히 이제 많이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연전이 뭐 외국어에 제일 유리하다 뭐 이런 평판도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1910년대까지 10년대 2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이 식민지 조선의 학제 자체가 일본에 비해서 이렇게 전략화되어 있는 그래서 학문 그 학력을 다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일본의 대학을 유학 가려면 일본에 다시 가서 일본 학교에 편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려면 미국에 바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하이로 가야 됩니다. 상하이나 아니면 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미국계 이제 대학이나 미국계 학교들을 다니다가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는 시스템을 택합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연전이었습니다. 연전에서는 바로 가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학교를 주도한 양반들 뭐 에비슨 박사가 대표적입니다만 피셔나 원환경 같은 양반들이 되게 좀 자유로운 교육,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 교육, 뭐 요런 것들, 요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인적 학풍, 뭐 자유교육, 고등교육, 자유고등교육 요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학풍이 특징인 데다가 그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교육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연구와 교육 활동의 중심이었는데 점차 조선화하는 것이죠. 조선인 교수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라는 방침을 두었던 것이고 이게 연희 전문이 자유로운 교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특징 뭐 이고 기반입니다. 조선인 학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 학자들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되어 간다 되는 것이고 학풍을 만들어 간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교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만약 조선인이 교장을 했다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건데요. 미국 국적이니까 교장이 미국 국적이니까 일단은 뭐 그 압박이 좀 덜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교장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총독부 당국으로서도 바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요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유옥겸, 정인보, 최연배, 백낙준, 이삭, 이순탁, 백남훈, 노동규, 이춘옥, 이원철 그래서 문과와 상과와 뭐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예, 조선인, 한국인 교수들이 많이 채용됩니다. 최연배 선생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조선어를 가르치는데 원래 학과는 철학과고 논문은 교육학으로 이제 쓰셨죠. 근데 이제 뭐 최연배, 정인보, 경상과 이순탁 선생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걸 지금 보시면 기독교주의 하에서 동서 고분 사상의 확충으로 문학, 신학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수학, 물리학, 화학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인격의 도야, 그다음에 학구적 정치, 뭐 학문적 정통, 요런 학문의 정통, 요런 식의 교육 목표들을 내세우고 구성을 했던 것.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분들이 어, 제가 이런 뭐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최영배, 정인보, 백남훈 뭐 예.
이순탁, 노동규 뭐 이런 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이라서 약간 연출한 티가 많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각각 이제 도서관, 아까 이제 상과 연구실이고요. 요거는 문과 연구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도서관 확충하기 전에 아마 찍은 사진 같습니다. 아직 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희 전문의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포츠를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학생만 있는데요. 이거 넣었나 안 넣었나? 뺐네. 교수들끼리도 그 팀을 짜갖고 교수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 뭐 포워드가 누구였더라? 뭐 유호겸 선생도 끼고 이 교수들 전체가 젊은 교수들, 그러니까 30대 교수들 다 한 축구팀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그 체육 대회 하면 같이 시합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부 활동을 되게 강조하고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뭐 유기준 뭐 이런 양반들입니다. 이 양반은 유기준은 그게 예 여기 유기준, 현정주는 이분들은 연대 직원입니다.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축구팀이나 뭐 다른 데 코치도 하고 뭐 요런 그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전 출신의 이영민 같은 스포츠 스타들도 탄생하죠. 현정주는 이 양반은 이제 상하이로 갔다가요.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공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한 2년이가 다니는데 계속 예, 뭐 이런저런 경기대회 출전해서 메달 따오고 뭐 오만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세브란스에 먼저 취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물 20년대 말 30년대 초반까지는 세브란스랑 연전이 스포츠 경기에서 되게 큰 라이벌입니다. 근데 현정주가 와서 세브란스 축구팀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걸 그 연희전문에서 빼갑니다. 연희전문에서 스카우트해서 그 다음에 연희전문 옮기고 나서는 이게 33년, 39년까지 연전 축구팀이 휩쓸죠. 이 사람이 이 현정주라는 양반이 이 양반도 수양동호회 일원인데요. 수양동호회 스포츠맨의 중심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스포츠 교육이 표방해야 되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뭐 공정한 경기, 자기 희생, 뭐 백전불굴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졸업 앨범 35년도 졸업 앨범에 있는 그 연희 전문의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뭐 되게 자유로운 활동들 하는 이게는 악기 연주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당구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 이제 그 기숙사 방의 모습이고 하루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 앨범의 사진들을 제가 다 못 보여드렸는데 그 35년, 36년, 30대 후반까지도 학교에서는 대체로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리버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다가 사건 터지면 잡혀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 자체는 리버럴해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되게 뭐랄까 위험한 폭압의 세계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막 자유롭게 살고 있는 듯한데 어느 날 보면 이제 친구들이 막 다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그다음에 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바탕이 이제 학생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항의 선이 이 뭐 자유로운 기풍이나 또는 리버럴한 학풍이나 뭐 이런 속에도 학생 운동의 저항 정신이 있고 그 저항 정신은 총독부의 억압 체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차하면 목숨을 잃는 사태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3.1 운동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3.1 운동 100주년 때 뭐 많이 했던 건데요. 되게 3.1 운동을 설명할 때 이제 종교계 준비, 그다음에 학생 준비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 준비의 대표 중에 하나가 연전입니다.
김원벽이라는 분이고요. 3월 1일 시위하고 3월 5일 시위로 크게 나누는데 3월 3일절 만세 시위의 확장에 되게 결정적 기여를 한 건 3월 5일 시위라고들 평가를 많이 합니다. 3월 1일 시위보다요. 그 국장 치르고 3월 5일, 3월 3일이 이제 고종 국장이었는데 이 고종 국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3월 5일 기차를 탔습니다. 지금이랑 달라서 기차 타려면 아침부터 역에 가 있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날 9시에 이제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려고 역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냥 집어치고 만세를 부릅니다. 사실 심지어는 광주에 내려가야 되는 분은 그 광주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셨군요. 이분은 광주에서 갖고 갈 독립선언서를 여기서 다 뿌려버리는 바람에 서울역에서 다 뿌려버려가지고 광주의 3.1 운동을 한 일주일 이상 뒤로 미뤄야 됩니다. 선언서 다시 구하느라고. 뭐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게 이제 연희전문 학생지도부였고요. 예. 그 다음에도 뭐 이러저러한 만세운동 이후에 울산장려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이나 뭐 이런 것, 특히 이제 60만세 운동은 조선 학생과학연구회라는 데서 주도하는데 이거 연전 학생들이 주도하고요. 이거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자. 이후에도 연전에 그러니까 연희전문 학생운동을 이번에 이제 제가 연세 학생운동사를 쓰는데 식민지기의 연전 출신의 사회주의나 뭐 민족주의 운동가들을 다 쓰면 그냥 운동사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 교수 원칙이 재학 중의 것만 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예. 자, 그러면 전시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시체제에서 연희 전문의 다가올 운명을 알려주는 첫 번째 사건이 수양동호회 사건입니다. 수양동호회는 이제 안창호와 이광수, 특히 이제 안창호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분들의 모임, 국내 비밀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기관지가 동광이고요. 거의 사실 공개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단체였어요. 되게 이제 실력 양성이나 계몽 운동 뭐 이런 점을 하는 온건한 단체였는데 1937년에 사건이 터져 38년까지 모두 181명 한 분이 구속됩니다. 결국 이제 안창호 선생은 여기서 그러니까 불문곡지 고문을 했으니까 못 견디고 이제 옥사하셨죠. 돌아가셨고 많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사건 되게 웃겼던 게 이렇게 이제 두드려 패고 막 심하게 고문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41년까지 갑니다. 재판 갔는데 다 무죄였습니다. 근데 뭐 이미 쫓겨날 분들은 다 쫓겨나고 뭐 고문당해서 고생할 분은 다 고생을 하셨고 여기가 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연전 교수들이며 졸업생들이며 이런 분들이 뭐 직원들이며 이런 분들이었는데 다 이제 물러나죠. 그러니까 뭐 최현 선생님도 이때 교수에서 쫓겨났다가 도서관에 복직했다가 다시 쫓깁니다. 수양동호회로 갔다가 흥업그룹으로 다시 관두시나 하여간에 그래서 이 그 수양동호회 사건 이후에 이 그 조선교육령이 바로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40년 3월에 공사립 전문학교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뭐 이 교육 내용에서 한국 시민 연성상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는 실정에 맞춰 공립학교 또는 확실한 사립학교로 바꿔야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방침으로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연한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수업 연한을 줄이고 영어 과목을 줄이려 합니다. 아예 교육 내용에 재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줄이고 일본사, 일본학, 교련 뭐 이런 과목들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 바뀌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1940년에 학칙 개정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막 바꾸고 그런데 이제 연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버티는 거죠. 나름대로 그 학교 쪽에서는 버티고 있으면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학생들의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1941년 2월까지는 졸업 앨범 이게 바뀌는 뒤쪽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41년 2월까지고요. 42년도 졸업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41년도에 졸업 앨범이 사실 두 개가 나옵니다. 41년 2월 졸업과 그 다음에
그해 42년 2월에 나와야 되는데 이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41년 12월 달에 졸업합니다. 윤동준 선생님 같은 분은 졸업 앨범이 41년 12월 달이에요. 원래 42년 2월 달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이제 42년 말에 다시 11월 달에 졸업 앨범 나온 기수죠. 그러니까 사실 두 기수가 들어가는데 요게 41년 2월까지 졸업 앨범의 앞쪽에 그러니까 속표지하고 그다음에 뒤에 언더우드 상 있고 그다음에 에비슨 이때는 이제 명예교장인데 에비슨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2년 11월 달 졸업 앨범에는 넘어가면 한국시민의 도사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에비슨 다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뭐 원한경 선생님도 이제 쫓겨나니까 됐고 이 아마 이 유옥경 선생님이 대리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언더우상을 대신해서 이 사람은 교련교관입니다. 일본군 예비역 장교 교련교관이 그야말로 위압적인 포즈로 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1년 2월에 문과의 첫 페이지만 보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명시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때 이게 되게 유행했던 모양입니다. 고딩 컬리지라는 이제 미국 대학의 이제 총장이었는데 Oath of the College라고 하는 이글, 그러니까 대학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대학의 사명, 뭐 이런 내용인데 요걸 그대로 실어줍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배경의 그림이나 뭐 내용이나 보면 기독교 대학이면서 동시에 유럽 문명 지향적이고 리버럴한 뭐 풍토라는 걸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품을 당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게 42년 졸업 앨범 보시면 이제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못 버팁니다. 40년까지만 해도 원한경은 계속 대학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는데 이제 41년 2월 달에 이제 사표가 수리되고 윤치호가 이제 후임으로 오고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윤치호도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사립대학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그냥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42년도 들어오면서 적산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뺏는 거죠. 거의 학교를 뺐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총독 교학관 다카시나 키리시마가 교장이 되죠. 경성제대 교수 키리시마는 아주 이제 악명을 떨치는데요. 학생들 합병 동원하고 뭐 이런 걸로 아주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44년에 이제 경성공업경영학교로 강제 전환되면서 이게 이제 연전이 이걸 폐교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한데 학교는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폐교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앨범들이 요 상황이 또는 요런 것들이 이런 압박 속에서도 학풍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이게 이후로도 이어지는 연세의 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